자, 이번 달 강의라기보다는 올해 이론의 마지막이죠. 제가 강의를 하면서 이 정치학 파트하고 도덕교육론을 같이 이렇게 묶어본 거는 사실 제가 한 14년 만에 처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양자 두 가지를 묶어놓은 거는. 그래서 개강을 좀 늦게 한 그런 이유도 있고, 그리고 요게 학문 분과의 성격은 좀 다른데, 우리가 두 달 동안 굉장히 잘 집중해서 본다면, 과거에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이혼생 강의를 들어가지고 서양만 잡아라. 그리고 교과 교육론은 쓰고 암기를 하고, 동양하고 한국은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오니까 일단 서양만 굉장히 잘 풀면 된다. 이럴 때 그 비중이 서양이 압도적으로 굉장히 많았던 그런 어떤 그 시기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시기들을 지나서 객관식 5년을 이렇게 지나가지고 지금 현재 구성이 되어 있는 시기는 교과 교육론하고 그리고 우리가 보면 교과 내용학 부분들이 영역을 굉장히 잘 이루고 있다. 그래서 어떤 영역이 중요하고 어떤 영역이 중요하지 않고는 토탈 총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거의 사라졌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철학이나 윤리학에서 안면 타당도가 굉장히 높은 문제가 나오고 일반적으로 포인트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보편적으로 그렇게 된다면 지금 5월달하고 6월달에 강의했던 이 부분이 합격에 아주 절대적인 결과를 사실상 미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특성이 있기 때문에 5월달하고 6월달에 어제 동양 강의가 있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지금 좀 많이 피곤한 선생님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5월달하고 6월달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하나하나 강론에서 하나하나를 잘 나가서 대비를 굉장히 잘한다면 의외로 지금 5, 6월 달에 나가는 파트에서 합격과 불합격이 갈라질 수가 있어요. 자, 그 이유를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면 어떠냐면 90년 중반 정도에 교육학과에 있던 도덕발달 심리학을 윤리과의 어떤 실효성 측면, 그러니까 실효성 측면이라는 건 이제 과거의 이야기지만 학생들에게 윤리를 가르쳤는데 과연 그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행동을 하는가에 대한 의문 제기, 그 다음에 교과로서의 타당성이라는 건 이제 말 그대로 내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내용이 과연 기존의 내용이 타당한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많이 이렇게 교과에 위협이 되도록 도전을 받은 게 교과의 체계성 부분이에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교과 교육론이죠. 그래서 타 교과는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의 체계성 자체를 가질 수 있었는데 윤리교과는 과거에 사회과학적 접근과 규범과학적 접근이라는 학제적 접근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양자의 학제적 접근이 가야 되는 방향 자체에서 이론적 체계성이 굉장히 미약했었죠. 그래서 받아들인 게 교육학과의 교육심리 내부 안에서의 이론에서 도덕발달 심리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육학 텍스트를 보면 학풍이 주로 이제 연대 쪽에서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 발달 심리학 부분이 안쪽으로 많이 들어와 있고,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이성진 교수님이 구성을 한 교육 심리학 부분에서는 도덕 발달 심리학자들이 좀 많이 빠져 있는, 그리고 문용린 교수님이 따로 독자적으로 도덕 발달 심리학을 이렇게 했던, 그래서 서울대는 이 양쪽의 공이 다 강하다고 볼 수 있고, 연세대학교 학풍 같은 경우에는 보면 교육심리 내부 안에 도덕발달 심리학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는 그런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쨌든 윤리과가 그걸 받아들였죠. 그리고 이 받아들인 부분에서 일군의 학자들, 선생님들이 잘 아시는 대표적으로 주병환 교수님께서 노력을 지금도 많이 하고 계시지만 정말 연구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연구를. 그래서 그 연구가 막혀있는 연구가 아니고 어쨌든 새로운 거, 어쨌든 외국에 있는 어떤 논문들이 나오면 그 부분을 번역을 하시고 그런 부분에서 또 논문들을 끊임없이 내시고 그런 어떤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또 정창학 교수님께서 이제 결국에는 추미애 교수님하고 똑같은 그 대학에서 학위를 받으셔가지고 오셔가지고 윤리과의 그 도덕발달 심리학을 교육학과에서 별로 안 다루는 영역까지 확장을 시켰어요. 많이 안 다루는 영역 확장을 시켰다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그 말하는 싱콜버그 학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싱콜버그 학파에 대한 이론들이 이제 그 신이론으로 이렇게 그 교과에 어떻게 보면 정립이 됐죠. 그러니까 제가 임용 강의를 처음 시작한 2003년도 정도는 한 5, 6년 정도가 이제 윤리과에 그런 이론들이 도입됐던 초창기 시기고, 그리고 그 이후로 지금 이렇게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흐른 게 한 10년, 10몇 년 정도로 이렇게 시간이 흘렀죠. 흐르면서 발달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된 게, 다시 강조하지만 싱콜버그 학파에 관련되는 그런 부분이고, 저도 제가 전공을 교과 교육을 할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예전 수강생 선생님들이 교사가 돼가지고 대학원 석사로 들어와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정훈 선생님 학문적 경향 성향이 바뀌었나? 그래. 분명히 서양인데 왜 교과 교육을 하시지? 그게 이제 모종의 인연이죠. 그래서 그 학자가 평가하기 나름인데, 그 학자가 누구냐, 블라지인데, 그 학자가 그 책을 딱 구성해서 낸 책이 없어요. 이 학자가 쓴 책이 논문이란 말이죠. 중간중간에. 논문인데, 이 학자가 유명한 이유는 뭐냐면, 학문적 경향은 사실 중간에 그 우리가 보는 가치 분석 모형이나 아니면 가치 명료화 모형, 이런 모형들로 조금 전환기를 맞게 됐고, 그리고 그 삐아제나 콜버가 나오면서 상당 기간 이 어떤 자연과학과 관련되는 어떤 그 자연주의와 관련되는 실증적인 그 부분에 대한 연구들을 어느 정도 포섭을 하면서 보편적이고 추상적인 형태로 이렇게 나아갔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윤리학을 잇는 것이 현대의 도덕 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계보를 블라지가 잇고 있다는 점이죠,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구멍이라고 해야 될까? 난해해요, 좀. 그리고 우리가 보면 칸트 같기도 하고 아닌 같기도 하고 뭐가 다를까라고 이제 헷갈릴 정도로 그렇게 비교적 구성을 그렇게 시켜놓고 있는 학자죠. 그래서 이 블라즈라는 학자가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이 블라즈라는 학자를 연구하고 뭐 분석한 학자들이 누구냐면 같은 싱콜버그 학파 내에 랩슬리와 나바이츠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해한 블라지가 지금 뭐 정창학 교수님 도덕교육의 새로운 해법에 일부 실려 있죠. 사실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블라지라 볼 수는 없는 초창기의 이론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논문들이 몇 편 나오고 이제 구성을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블라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려면 기존의 철학적 지식이 없으면 좀 더 깊이 있게 이해를 이제 못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 부분을 전공을 했는데, 그 핵심은 블라지가 아닌 것 같아요. 핵심은 블라지 전공자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왜 이제 블라지를 이야기를 하냐면, 그 랩슬리아 나바이츠나 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도덕 기능의 4가지 모형 중에서 그 4가지 구성 요소가 기능적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심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는 그 각각의 기능들이 분절화돼서 안 일어나요. 블라지가 그걸 좀 더 확장을 해가지고 세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확장을 이룬 거죠. 거꾸로 표현해 보면 이제 블라지의 중요성은, 블라지를 안다는 건 싱콜버그 학파 전부를 안다는 거고 거의 그 비경갈 정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확장적 범위는 그 정도까지 확장이 일단 됐어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범위는 그 싱콜버그 학파에 대한 어떤 부분이고, 공교롭게도 재작년에 문제가 나왔던 나바이츠와 랩슬리의 전문가 모델이 제가 묶어놓은 과거에 제 프린터 안에 있었어요.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적지 않게. 내 입장에서는 뭐냐면, 주로 남자니까 그렇게 이야기해. 그렇게 말은 안 했지만, 이 망할 놈들, 내가 하는 이야기가,
그걸 적중한 게 아니라 내가 볼 땐 다른 더 핵심적인 걸 적중하는데 많이 본 거는 그냥 영향 받은 게 아니야. 어쨌든 그래가지고 합격한 친구들이 이제 뭐 구성을 해서 이제 그렇게 어떻게 보면 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왜 적중할 수 있었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이제 그 학문적인 구조라는 거죠, 사실은. 학문적인 구조라는 건 뭐냐면 그 선생님들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일부의 선생님들이 계신데 제가 서답형 시작할 때 제가 뭐라고 분명히 그랬냐면 선생님들은 학원 강사든 다 그 덫에 서답형은 무조건 걸려 들어가게 돼 있다. 그래서 서답형 경험이 있는 사람이 내하고 예전에 같이 강의를 했던 지금 통일부에 있는 이인정 박사예요. 서울대 윤리과를 나왔죠. 석박사를 이제 했는데. 그래서 그 양반하고 나하고만 서답형을 아는 거야. 서답형이 처음 시작됐을 때. 서답형의 덫이라는 건 바로 뭐냐면 전에 시험 문제 경향이 끌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학원 강사도 끌려 들어가요. 결국 역순의 흐름을 타게 되면 시험 전체를 다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거기다 난이도까지 올라가 버리면 완벽하게 1년 동안 공부한 게 무용지물이 돼버려요. 왜? 학문적 구조나 근거를 모르는 형태에서 전에 문제의 내용을 추가하다 보면 정리가 안 돼요. 안 나옵니다. 그게 또. 난이도가 올라갔다가 난이도가 휙휙 떨어집니다. 떨어지고 이제 또 그 난이도를 또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쫓아가면 선생님들이 공부하는 순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쫓아가면 그게 해야 할 거를 전부 다 한 상태에서 그런 부분들을 쫓아가는 선생님은 당연히 합격을 하죠. 근데 그게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대부분은 그렇게 공부를 안 하거든요. 뭔가 새로운 게 없을까? 뭐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리고 내가 아깝게 떨어졌으면 어떤 게 부족할까? 그 의식을 잘 반영을 해주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그 덫에 걸리는 거예요. 똑같이 다. 그리고 이건 객관식이 아니기 때문에 강사도 모면할 수 없는 게 적중과 비적중이 바로 드러납니다. 양심이 없는 사람조차도 이거는 강사가 괴롭게 딱 되어 있어요. 이 과정을 거의 7년을 겪었기 때문에 저는 그리고 그 7년 중에서 한 해를 제외하고는 거의 적중을 했지만 그 한 해가 나한테는 2006년인데 너무나 쓰라렸기 때문에 이 서답형 자체를 시작을 할 때 제가 분명히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확장적인 성격으로 봤을 때는 과거의 교과 교육하고 다르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과거의 교육학과 출신들이나 일부의 부분적인 형태의 교과 교육을 가르칠 수밖에 없었던 교수님들이 계셨죠. 그분들이 출제위원들이고 그분들이 거의 지금 정년에 임박했거나 한 4, 5년 전부터 정년을 해서 들어가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이분들 학부에서 하신 전공이 도덕발달 심리학 쪽이 아니에요. 근데 그게 바뀌면서 불가피하게 어떻게 전환이 된 거죠. 근데 지금 5, 6년 정도 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출제할 분들을 보면 전부 다 학부 윤리과 출신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대학원 들어갈 때 석사 때의 나이가 윤리과가 그 교과 교육을 제일 처음에 도입했던 90년 후반과 2000년 초반에 대부분 다 석사를 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석사 때부터 교과 교육의 도덕발달 심리학의 기초를 다지고 외국을 나가든지 아니면 국내에서 그에 관련되는 박사를 진행 중이거나 아니면 박사학위를 받았거나 교수가 됐거나 이런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제가 제일 처음에 강의를 했을 어떤 당시하고 지금하고는 도덕발달 심리학이 굉장히 정교해졌다. 그래서 학문적 근거를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도덕발달 심리학에서 우리가 시험에서 나올 때 좋은 결과를 보기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제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지금 정착부터 시작이 돼서 이 강의가 도덕발달 심리학까지 가죠. 도덕발달 심리학을 먼저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자, 정치학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치학 부분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의 상이한 흐름의 변화를 가졌는데 그 흐름의 변화가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예전에 2004년과 2005년에 저하고 같이 강의 팀 티칭을 했던 박성건 선생이라고 있어요. 제 서강대 철학과 후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서울대에 박경인 교수 밑에 들어가가지고 석박사를 이 친구가 이제 박사 수료를 그렇게 했는데 이 친구를 내가 끌어들인 것도 아니고 이 친구가 연락이 왔어요. 그때 상황에서 연락이 와서 공교롭게 강의를 같이 하게 됐고 학부 때는 몰랐죠. 지금은 이대부고 금난 그 이화여대 후문이 있는데 거기 그 사립학 교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 때문에 서울대 쓰는 정치학을 알게 됐죠. 그래서 2001년부터 해가지고 2005년 정도까지 박현 교수님이 다 출제를 했어요. 예, 그때. 그리고 이제 이분께서 지금 정년을 하셨죠. 그리고 이분께서 그 이후로는 출제에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역순을 탄다는 건 뭐냐면 출제에 안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챕터를 계속 해봐야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럼 이제 윤리과 내부 안에서 정치 철학을 전공하지 않은 정치학 박사들이 또는 교수들이 출제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정치학 교과서에 좀 나오기도 하고 이런 흐름들을 가졌던 거예요. 근데 박현 교수님께서 서울대 대학원이 먼저 생겼거든요. 서울대 윤리과보다 2년 정도 앞에. 그래서 그 이용필 교수님이라고 계셨어요. 굉장히 학자라고 평가가 있고 뭐 이데올로기론에서는 독보적이라고 연대 정치학과를 나오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뵌 적은 없어요. 그분의 첫제자거든요. 박현 교수님께서. 그래서 가톨릭 신학대 나오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서울대 대학원 먼저 생길 때 1회에 들어간 거죠. 그렇게 해서 미국에서 이제 학위를 받아오셔가지고 진주 경상대학교의 국제학부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계셨어요. 그리고 50 정도가 넘으셨을 때쯤인가 하여튼 서울대에 늦게 서울대 쪽으로 부임을 하신 거죠. 그게 아마 90년 후반이나 2000 초반 정도 될 텐데. 그래서 이 서울대학교의 정치 철학이 이식이 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 박현 선생 글쓰기가 어떻냐면 민주의 권위나 국가의 권위나 그 이전에 그 개방사 자율리는 환경 교수님 썼지만 그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임용이나 일반 독자를 위해 쓰신 책이 아니에요. 그게 이게 뭐냐면 그 학회에서 논문 발표한 걸 모아놓은 겁니다. 민주의 권위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이제 구성을 약간 시킨 어떤 텍스트인데 그런 흐름들을 어떻게 보면 지니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상당 기간 안 나오다가 그 밑에서 이제 석박사, 그러니까 박사들이 이제 정년하시기 전에 몇 분이 이렇게 인준이 됐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지금 현직 윤리과 교수님으로 들어가 계신 거예요. 연령대는 40대 중반부터 50대 중반 사이입니다. 출제를 4, 5년 정도 전부터 계속 이제 담당을 하는 거죠. 그리고 박현 교수께서 그 정년하시기 전에 맨 마지막에 만년에 하셨던 게 뭐냐면 공화주의입니다. 그래서 2007년 하반기에 나왔던 우리가 보면 그 평가 영역, 평가 내용 요소와 관련해서 그 안에 공화주의가 빠져 있는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 영역표는 일정 부분 지키는 교수가 있고 전혀 지키지 않는 교수들이 있어요. 그래서 영역표는 참고 정도로 하시면 돼요. 그게 뭐 절대적이라고 보기도 힘든 거고, 사실은. 그래서 그런 흐름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순수하게 정치 철학도 아니고, 응용된 형태의 정치 철학의 형태죠. 그러니까 지금 작년 채점 같은 경우를 물어봐도 그 부분에서 이 부분에 이게 들어가지 않으면 이건 답이 안 된다. 이제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이 정치 철학도 이제는 그 교과 교육론의 도덕 발달 심리학하고 마찬가지로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냐면 윤리과에서 뭘 집중하고 윤리과에서 학문적 근거를 어디에 두고 가지고 있는가의 포인트에 맞춰가지고 이런 형태의 부분에서 공부를 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시각을 가지고 문제를 많이 낸다. 그러면 이게 지금 거의 2분의 1이란 말이에요. 이 두 영역을 합치면 2분의 1 정도 되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못 보던 문제나 난이도가 올라가거나 미세한 차이인데 나는 어느 쓴다고 썼는데도 점수 포인트를 못 받는다 이러면 결국에는 요구하는 형태의 언어가 안 들어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안 들어갔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사실 어떤 결정적인 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5월달하고 6월달에 나가는 게 오히려 거꾸로 역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파트다. 이렇게 대충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그래서 뭐 어느 영역이 더 중요하다, 어느 영역이 더 중요하지 않다, 이거는 아닙니다. 아닌데 재작년 정도의 난이도를 보인다면 모르겠는데 작년 정도의 난이도를 보인다면 안면 다당도가 높기 때문에 이 100 몇십 명 뽑는 것 치고도 컷이 높은 편이죠. 과거보다는. 그러니까 조금 더 요구하는 답안을 쓰고 안 쓰고가 합격과 불합격을 가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원인을 전공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60 이상을 받았다. 교육학이 좀 못 받았다. 원인이 교육학으로 갑니다. 전부 다. 교육학 어떻게 매기는지조차도 모르면서 사실은.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전공에 적어도 75점 이상을 받지 않는 이상은 모든 원인은 윤리 이명이 떨어지는 이유는 전공 점수라고 저는 가감없이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사실은 제가 초등 교육논술 할 때도 학생들한테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거 잘 봐서 합격하는 시험은 아니다. 니네들은 어차피 미달인 지역들도 있기 때문에 원하는 지역을 가기 원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이 강의를 듣는다. 최대한 교육과정 A, B, 우리로 말하는 교과 내용학이죠. 그런 형태에서 점수를 굉장히 잘 받아야지 합격을 한다. 그게 변함없는 본질이에요. 사실 변함없는. 네, 과거로부터. 그래서 그런 점들에 조금 그 특성에서 약간 그 집중을 해서 그렇게 알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거는 아주 많이 깊게 들어가고 말고 할 게 없거든요. 국가 권위, 민주주의 권위 자체가 조금 그렇긴 한데 그것조차도 사실은 중요한 거, 윤리까지 쓰는 형태가 뭔지를 잘 파악을 하고 일단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틀에서 정리를 한다면 이 부분은 뭐 극히 많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리고 조금 그러면 뭐 내가 뭐 관련 좀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싱콜버 학파부터 시작되는 그 이후의 학자들, 그 학자들이 어떤 학자로 분류되는지를 모르잖아요. 학문적으로 학원에서는 다 모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주안점을 두고 기출을 나중에 분석을 해보면 뭐 도덕경영 같은 경우에 기존의 그 앞에 있는 이론들은 제가 예전부터 구성해 놓은 교재에서 안 빠져나가요, 거의. 그럼 결국 난이도는 어디 있냐면 신이론에서 난이도가 잡히겠죠, 사실은. 그래서 그런 점에 조금 방점을 둔다면 철학보다는 조금 수월하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 영역이 오히려 이제 철학은 자기가 이제 독해력이 배가 되면 뭐 상중하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어떤 난이도도 본인 스스로가 습득을 하고 또 습득하는 끝나는 게 아니라 딱 생각해서 써볼 수가 있으면 철학에 굉장한 재미를 붙일 수가 있는데 공부를 처음 하는 선생님들이 철학에 재미를 못 붙이는 건 두 가지인데 처음에 어렵다.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이거를 대충 듣고 대충 내가 이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내가 안다고 생각했는데 조금 난이도 올라가는 텍스트를 보면 바로 무너져 버려. 그러니까 이게 결국 철학이 어렵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런 선생님들의 유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선생님들은 오히려 보면 정치학이나 도덕교육론이 더 재밌을 수가 있어요. 근데 철학이 재밌는 선생님들이 여기로 들어오게 되면 힘들어하는 선생님들이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 강론이에요. 완전히 세부적인 거예요. 하나하나. 그래서 연결하려고 하는 사고방식. 이거 어떻게 보면 일관성을 가지려고 하는 사고방식. 이게 계속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가로막는 거죠. 이 철학만큼이나 일관성 있지 않아요. 전 세계 학문 중에서요, 우리가 과학보다도 철학이 훨씬 더 일관된 학문이에요. 굉장히 그 보편화된 아주 이중적인 구조를 갖고 있지만 이 학자들의 논리 구조를 쫙 따라가 보면 이빨이 탁탁탁탁 맞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틈이 또 탁 이렇게 탁 벌어지면 또 그 틈을 메꾸는 학자가 또 나타나요. 그러니까 전체적 구조를 보면 굉장히 체계적이죠, 사실은. 근데 우리가 정치학이나 도덕교육론에서는 뭐냐면 각 분과의 학문 목적에 한해서 그 기능들이나 용어들을 쓰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그게 쫙 일관되게 없습니다. 그리고 철학은 어때요? 아주 또 윤리는 어때요? 아주 궁극적인 형태의 본질이나 윤리적 행위 근거를 찾으려는 노력이고 나머지 개별 분과 학문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 정치학만 해도 어떻게 하면 자유와 평등을 이루어낼 수 있을까? 또는 어느 학자는 자유만 중요하다. 어느 학자는 평등만 중요하다. 가다가 또 양자에서 자유평등을 또 합치는 거죠. 합쳐가지고 또 주안점을 합친 상태에서 어느 학자는 자유에 두고 어느 학자는 평등에 두고 답 없습니다. 이거. 오히려 보면 전부 변증법적 구조를 다 갖고 있어요.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고방식이 맞는 사람은 오히려 이 부분을 굉장히 재밌게 공부한다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과거에도 어떤 그런 사람들을 봤거든요. 윤리학이나 철학은 별 재미가 없는데 이 파트는 굉장히 재밌다 이런 사람이 있고 또 반대로 철학을 굉장히 또 재밌어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파트에 들어오면 임용 공부 어떻게 해야 되지? 주로 안 쓰는 선생님들이 좀 그래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게 되고 이게 지금 나가는 게 지금 10주죠. 그럼 제가 볼 때는 시간은 적절하게 나가면 굉장히 뭐 충분할 거예요. 그래서 10주인데
9주 정도에서 프린트를 9번 정도를 제가 쓸 겁니다. 지금 철학은 제가 동철을 나중에 토탈 정리를, 동철 한철 정리를 해보고 써야 되겠다라는 판단이 오면 프린트를 뒤에 가서 내가 마무리를 해서 종합을 할 거고,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제가 프린트에서 종합을 안 할 거예요. 그건 조금 더 나가보고. 근데 이 챕터는 부족해서 보완을 한다기보다는 조금씩은 확충을 해서 이론을 조금 더 다져놓는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는 맞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떨어진 선생님들의 공통점인데 이 책에 나와 있는 모든 걸 자기가 마스터하고 쓸 수 있으면은 그런 선생님들은 제가 볼 때는 자료에 욕심을 가질 만해요. 근데 그거 아니고 이 강의를 듣고 있으면서 결국에는 책은 이미 자기가 샀으니까 배가 부른 거야. 공부 많이 안 하면서. 책은 가진 거고 뭔가 새로운 게 없을까? 새로운 걸 가지면 내가 좀 더 앞서갈 수 있을 건데 이런 욕심을 가진 선생님들은 잘못됐다기보다는 그런 욕심 가질 수 있죠. 그렇지만 훨씬 중요한 거는 쓰는 프린트보다는 이 교재 텍스트예요. 거기에 대한 이유는 제가 기출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나가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정치학 1, 2를 나눴는데 편의상 나눈 겁니다. 그래서 정치학 1은 마키아벨리 이전까지 중세까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키아벨리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그 밀까지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밀이 바로 공리주의죠. 그럼 사회계약론적 구도와 공리주의 구도 요 두 가지가 돼야지만 뒤에 정치 철학자인 롤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이 사실은 정치학 2 같은 경우에 지금 공지한 거 오늘 사실은 정치 철학이에요. 정치 철학이 분류가 되는 거죠, 사실은. 근데 편의상 제가 조금 더 구분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나눠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진도를 일단 밀까지로 해서 진도를 일단 나갈 생각이에요. 자, 이 정치학 부분은 고대부터 시작이 이렇게 됐죠. 자, 시작이 됐는데 자, 니콜로 마키아벨리를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 이유는 자, 이 마키아벨리라는 사상가는 우리가 정치학에서 뭐로 분류되냐면 현실주의로 분류되는 사상가입니다. 자, 이 현실주의는 정치적인 구조를 뭐로 보냐면 힘이나 권력으로 보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현대 신현실주의와 구분해서 힘이나 권력을 자, 절대적인 위치에 놓고 보는 학자죠. 그 절대적인 위치라고 하는 게 바로 뭐냐면 군주예요. 의미적으로 절대 군주라고 할 수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이 마키아벨리가 현실주의인데 이 마키아벨리를 왜 정치학의 아버지다라고 불리냐면 마키아벨리가 우리가 이제 중세말 근대를 시작한 그 이전에는 이 정치학이라고 하는 게 분과의 학문이었던 게 뭐냐면 우리가 서양 철학에서 봤던 자, 철학과 신학의 하위 학문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철학과 신학의 하위 학문이었다. 자, 이 정치학이라고 하는 게 벗어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마키아벨리 이전의 정치학은 철학이 되든 가장 대표적으로 플라톤의 이상국가 같은 경우죠. 철학이 되든 아니면 어거스틴이나 아퀴나스 같이 뭐가 되면 어떻게 보면 하느님의 교리를 정당화하는 그런 형태의 부분에서 국가가 기능을 하는 그런 형태의 어떤 정치학이다. 그래서 결코 벗어날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런데 이 철학과 신학의 영역으로부터 정치학을 분리해낸 학자가 마키아벨리예요. 그리고 오히려 분리를 넘어서서 마키아벨리 현실주의는 철학과 신학을 뭐 하냐면은 포섭하는 형태까지 나가게 됩니다. 포섭하는 형태까지. 오히려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철학이나 신학적 가치는 뭐에서 의미가 있냐면 힘과 권력을 더 강화하고 유지하는 하나의 수단적 의미를 지니는 부분으로 바로 격화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형태의 전통 때문에 모든 학문은 서양의 학문은 철학에서 떨어져 나왔죠. 그래서 가장 제일 처음 철학에서 바로 이렇게 떨어져 나온 학문이 바로 정치학이다라고 볼 수 있고, 이 정치학적인 그 경향은 이 이후에도 쭉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바로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역량에는 여러 가지 우리가 역량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는데, 그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는, 자, 중세의 뭐가 있었어요? 보편 논쟁이 있었죠. 그래서 이 보편 논쟁의 뭐 여러 가지 핵심은 이 보편자가 개념적으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결국 실제한다라는 것이었고, 신을 부정하는 형태가 아니라 윌리엄 오칸 같은 경우에 신은 존재하지만 개념적으로 논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결정적으로 우리가 주의주의로 신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어떻게 보면 존재이다. 그래서 보편자를 개념적으로 논하는 거 하지 말라. 이 부분에 대한 이 보편 논쟁에서의 이 유명론의 역량, 자, 이 유명론 역량은 굉장히 컸죠. 형식적으로 볼 때는, 자, 전체 속에 부분이 있었는데 전체와 부분을 나누게 되는 결과를 가지게 되고, 교회가 있는데 교회와 국가를 나누게 되는 결과를 갖게 되고, 그 다음에 보면 국가가 있는데 국가와 개인을 나누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고, 그리고 종교가 있다. 그럼 이 종교가 결국 신학인데 신학과 과학을 나누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죠. 그래서 이 형태의 부분이 사실은 유니버셜이라고 하는 하나의 보편이고, 이 형태의 부분이 하나의 개체성이죠. 그죠? 이게 하나의 개별이에요. 자, 여기서 말 그대로 그 파생된 이 형태에서 보면 이 개인이 있죠. 그죠? 이 자리 보편적인 인간이라고 놓아도 무방합니다. 자, 이 개인적인 부분에 대한 역량이 굉장히 심화되면서 근대의 개인, 우리가 말하는 데카르트 1인칭 관점이라고 할 수 있죠. 방법적 회의는 혼자 하는 거예요. 데카르트가 혼자 하는 겁니다. 데카르트가 주장한 방법적 회의를 하면서도 본인 스스로가 방법적 회의를 안 할 수도 있어요. 이게 지금 근대의 굉장한 수수께끼예요. 그 이전의 사람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알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다. 우리가 예를 들어가 종교를 믿는다 이러면 교회가 있다. 그럼 누구나 다 교회를 다 따를 것이다 라는 걸 당연하듯이 산 거예요. 사실. 그렇게 살았는데 근대로 오게 되면서 각각의 사람들의 내부 안에 있는 생각 자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없는 형태가 바로 된 거예요. 이런 형태가 사실은 근대적 개인이 바로 나타나게 됐는데, 이 근대적 개인에서 가장 크게 파생된 게 뭐냐면 프리덤이라고 하는 자유라는 가치입니다. 이 자유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개인적인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가능해지는 이런 어떤 그 특성을 일단 지니게 되고, 여기에 중세에서 우리가 윤리학에서 봤던 자연법 봤죠, 그죠? 자, 이 자연법 이론은 모든 인간은 사회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다. 자연적 본성적 의미에서의 아리스토텔레스가 자연법을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스토아 같은 경우 우리가 알다시피 모든 인간은 사실은 자연 속에서 이성이라는 법칙이 있다. 결국 그 전체적인 이성이라는 법칙, 보편적 이성이라는 법칙에 따라서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하게 살아가는 본질이다, 이런 의미로 썼고, 어거스틴이나 아퀴나스 같은 경우에는 어떻든 기독교의 하느님이 인간에게 부여해준 하나의 이성 법칙이다라는 의미에서 굉장히 보편적인 의미에서 자연법을 일단 썼어요, 사실. 그래서 어거스틴과 아퀴나스가 이 자연법을 나누긴 했지만, 이로써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인간이 뭐를 가지고 있다. 인간이 사용해왔던 고대부터 인간이 사용해왔던 보편적인 형태의 인간이 사용해왔던 부분에서는 인간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는 보편적 인간이죠. 이때의 이성이 개인으로 오게 되면서 모든 개개인은 이성적 사유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이때 개인은 전부 이성적 사유를 할 수 있다라는 걸로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성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성이 없다. 이 근대주의적인 게 아니죠. 그래서 근대 초기의 계몽사상가들은 귀족이든 천민이든 전부 다 이성적으로 우리 인간들은 이성을 사용할 수 있는 모종의 능력들을 다 갖추고 있다. 이렇게 바로 생각을 어떻게 보면 해온 거죠. 그래서 그리고 그 능력들은 그렇기 때문에 뭐다? 평등하다라는 겁니다. 자연법에 의해서. 그래서 이 평등한데 이게 기독교의 신이죠. 그래서 이 동양에 없는 자유와 평등의 개념이 사실은 왜 발달했는가라고 한다는 것은 바로 서양의 기독교가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알다시피 순자가 뭐예요? 또 다시 강조하지만 동양 같은 경우에 위가 존재한다. 위가 존재한다는 건 뭐냐면 기와 천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위가. 그 다음에 임금과 뭐가 존재한다? 신하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엄격히. 예에 따라서 잘 하게 되면 이 부분에 이동은 가능하다. 굉장히 진보적인 사상이다, 순자가. 근데 진보적인 사상임에도 뭐냐면 위는 존재한다는 겁니다. 근데 서양에서 지금 우리는 굉장히 굉장히 당연하게 쓰고 있는 자유와 평등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런 어떤 계기를 통해서 나타났다. 그러면 이 정치학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설정하고 있는 게 자유와 평등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 이 말은 뭐냐면 정치학, 일반, 그 다음에 정치 철학, 국제 정치, 그 다음에 우리의 통일 교육 같은 경우에도 국제 정치의 맥락에서 볼 때는 우리 통일 교육의 접근법이나 인권이나 모든 문제들도 이 자유평등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모든 정치학은 윤리학에서 뭐 이성과 뭐 감각, 뭐 현상과 본질 이런 게 어떻게 보면 태제였다면 정치학에서 모든 기준은 전부 이 사상가가 자유를 강조하는 사상가인가, 이 사상가가 평등을 강조하는 사상가인가, 아니면 자유평등을 강조해서 자유의 방점이 있는가, 아니면 평등에 어떤 방점이 있는가, 굉장히 초점이 있는가, 이 부분을 잘 보면은 정착적 구조는 전부 다 반영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머릿속에서 정치학을 선생님들이 학문적 구조에서 이런 부분들을 보편화를 시키는 건 좋다. 왜? 정리가 조금 돼야 되니까. 그렇지만 이 자유평등을 넘어가는 의미에서 정치학을 생각해야 될 이유는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학문에 관련되는 어떤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키아벨리의 역할은 두 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자,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 게 뭐냐면, 한 가지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치학을 신학과 철학의 영향력에서 사실은 정치학 부분을 벗어나게 있고 오히려 자기가 주장하는 정착적 부분으로 오히려 이렇게 이용하게 됐다라고 하는 점 한 가지와, 그 다음에 다른 한 가지는 뭐냐면 인간 본성에 관련해서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라는 거죠. 이것조차도 사실은 중세의 뭐다? 인간이 규정해서 만들어 놓은 악마, 뭐 마녀사냥 등 악이 실제하는 느낌 비슷하게, 물론 어거스틴 같은 경우 그렇게 말을 안 했지만 이런 형태의 어떤 개념들이 어느 정도는 작용했다. 그래서 인간 본성에서 인간에 관련되는 본성은 사실은 뭐다? 끊임없이 힘을 추구하고 끊임없이 이익을 추구한다. 그래서 마키아벨리 사상은 모든 게 다 힘으로 점철되는 부분이에요. 노량진 학원도 힘이 없으면 망한다. 대학도 힘이 없으면 망하고 모든 권력적 구조는 힘이 없으면 다 망한다는 거예요. 이 마키아벨리의 사상이, 이런 사상이 현실주의에 관련된 정치 사상이다. 그리고 이건 여전히 다시 떠오르는 게 뭐냐면
신현실주의로 다시 떠오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신현실주의를 어디로 보냐면 그 9.11 테러에 관련된 기점으로 보는 거예요. 힘이라는 게 절대적 위치였는데 미국이 절대적 위치를 갖고 있었는데 힘이라는 게 상대적 위치가 될 수 있구나. 미국이 일본을 상대하는 것과 미국이 한국을 상대하는 것과 미국이 북한을 상대 전쟁하는 건 힘의 구조가 다르다는 거예요. 힘이 작용하지만은 그 이후에 지금 이렇게 벌어지는 이런 것들을 개념화해내는 정치학자도 나올 겁니다, 사실은. 지금도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질 거고, 그러면 또 다른 형태의 이즘이 발생되겠죠. 마키아벨리는 여전히 항존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의미에서. 그 정치학적 구조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다양한 게 저 사람 정치적이다라고 하는. 정치학의 모든 사람들은 이거 절대적으로 생각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느 정치학자는 자유평등을 고려하는 정치학자도 있겠지만 어느 정치학자들은 이걸 더 확보를 잘하기 위해서 교묘하게 자유평등을 이용하는 정치학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어떤 정치적인 역학적 구도는 이 부분을 바로 빼놓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힘과 이익적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 일본의 영향력은 이제 항존에서 계속 지금까지 받고 있는 거고, 이 이번의 영향력은 어떻냐면, 이 이번의 영향력에서 인간 본성은 힘이나 이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니콜로 마키아벨리가 그 피렌체 메디치 광장에 있는 메디치가 이쪽이죠. 그 보면 뭐 포세이돈 동상도 있고 그 메디치가의 바로 서기관이었거든요. 피렌체 공국이에요. 이탈리아가 여러 가지로 다 나눠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늘 전쟁에 시달리고 이 자기가 판단해 볼 때 르네상스의 중심이자 발상지였던 이 피렌체 자체가 어떻게 토스카나 지방이죠. 우리가 하는 가공과 염색을 세계 최초로 개발한 지방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이탈리아에 가보면은 어느 정도 부분에 정돈이 이렇게 조금 잘 돼 있는, 어떻게 보면 근대 초기에 질서가 잡혀 있는 그런 형태의 어떻게 보면 도시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태리 다른 도시들보다도. 근데 이 마키아벨리 입장은 뭐냐면 굉장히 그 정적들이 나대기 때문에 이 그 피렌체에 해당되는 정치 자체, 피렌체 공국의 정치 자체가 똑바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본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정적들이라는 겁니다. 이 정적들인데 이 정적들을 제거하고 마키아벨리가 진정으로 원했던 거는 뭐냐면 로마의 공화정이에요. 자, 공화라는 거는 뭐다?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정치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인 군주가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꿈꿨던 공화정인데 이 공화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뭐다? 군주가 힘을 가져야 되는데 그 힘이 다름 아닌 자, 권모술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사회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교회적 의미를 수단적 가치로 돌리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대로 뭐 쉽게 중세가 무너지겠어요? 사실 안 무너지죠. 이 이익적 구조, 힘을 가지는 구조에서 중세의 자연법을 이런 형태의 이익적 구조하고 이렇게 결합을 시켜서 자연법 자체를 이해타산적인 하나의 법칙으로 만든 최초의 바로 정치 철학자가 홉스입니다. 그래서 홉스의 정치 철학은 이런 부분으로 구성이 됐고, 그리고 홉스에게서는 이 이익적 구조가 일반화된 절대군주의 형태가 아니라 개인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홉스식의 자유주의가 시작이 되게 된 거죠. 홉스식의 자유주의가 시작이 되게 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일단 지니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치학이 시작이 되고
이 이전의 정치학은 철학과 신학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출이 되기 때문에 과거부터 되기 때문에 이 이전은 거의 우리가 윤리학에서 배운 그 원리를 적용해서 정치학을 이해를 하면 정치학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바로 볼 수 있는 거죠. 잠깐 쉬었다가 앞부분에 고대와 중세에 관련되는 정치학적 형태를 하나하나 일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